세계 최고의 건설 강국이라 자부하던 중국과 미국. 하지만 이집트 사막에서 그들은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50도를 넘는 살인적 더위와 염분 가득한 지하수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죠. 그들이 포기한 그곳에서 기적을 만든 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전 세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한국도로만 멀쩡할 거라고는요. 그리고 1년치 비가 하루 만에 쏟아진 그날, 중국 구간이 완전히 붕괴될 때 한국 도로는 끄떡없었습니다. 이집트 정부의 무릎을 꿇린 한국 건설 기술. 중국마저 벤치마킹하겠다고 나선 그 비밀. 부패와 뇌물로 얼룩진 거대 프로젝트를 뒤집어 놓은 건 다름 아닌 한국 엔지니어들의 고집스러운 원칙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힘이 이집트 사막을 정복하게 만든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기술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은행에서 국제건설 프로젝트 평가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다니엘 로페즈입니다. 38세인 저는 멕시코 출신으로 2017년 그 비극적인 날 이후로 이 일에 제 인생을 바쳤죠. 2023년 여름 케냐 몬바사 고속도로 프로젝트 평가를 막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한 달 넘게 현장을 누비며 도로 품질과 건설 안전성을 점검했죠. 이번 프로젝트는 중국 건설사가 맡았는데 예상보다 품질이 양호해서 안도했습니다. 몬바사의 인도양이 보이는 해안 도로를 따라 마지막 점검을 하던 날이었어요. 콘크리트 포장 상태를 확인하고 배수 시설을 점검하며 교량 연결부의 신축이음 장치까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6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배운 것은 작은 균열 하나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였죠. 나이로비 공항에서 멕시코행 비행기를 기다리던 중 세계은행 본부에서 긴급 전화가 왔어요. 이집트 신행정수도 프로젝트에서 심각한 이상 징후가 포착됐다는 거였습니다. 중국이 시공한 구간에서 대규모 균열이 발생했는데 바로 옆 한국 구간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보고였죠. 전화를 건 사람은 제 직속 상관인 마이클 앤더슨이었습니다. 다니엘, 이건 정말 이상한 일이야. 같은 지질 조건, 같은 기후인데 한쪽만 문제가 생겼어.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줬으면 해.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죠. 전화를 끊고 나서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6년 전 멕시코시티에서 일어난 그 끔찍한 지진이 떠올랐어요. 규모 7.1의 강진이었지만 제대로 지어진 건물들은 버텼습니다. 하지만 부실하게 지어진 아파트들은 무너졌고 그중 하나에 제 가족이 있었죠. 아내 마리아와 8살 딸 소피아를 그렇게 잃었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었어요. 가족이 깜짝 파티를 준비한다고 해서 일찍 퇴근하려다가 급한 현장 점검 요청을 받았죠. 금방 다녀올게라고 마리아에게 문자를 보낸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2시간 후 지진이 일어났고 우리가 살던 아파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당시 저는 정부 건설 감독관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 아파트의 부실 시공을 미리 알아채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지금도 저를 짓누르고 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건물은 철근을 규정보다 30%나 적게 사용했고 콘크리트 강도도 기준에 미달이었습니다. 제가 좀 더 꼼꼼했다면, 좀 더 의심했다면. 그 이후로 저는 세계은행으로 자리를 옮겨 더 넓은 무대에서 건설 안전을 지키는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케냐, 방글라데시, 페루, 인도네시아. 전 세계를 돌며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들을 평가했죠. 때로는 부패한 관료들과 싸워야 했고, 때로는 이익에 눈먼 건설사들의 압력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누군가의 가족이 또다시 부실 공사로 희생되는 일은 막아야 했으니까요. 이집트 신행정 수도는 카이로의 교통체증과 과밀화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초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총 450억 달러가 투입되는 이 사업에는 세계 각국의 건설사들이 참여했죠. 특히 고속도로 건설은 구간별로 나눠 중국과 한국 기업이 맡았는데 같은 사막지대에서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나타났다니 이상했습니다.
공항 라운지에서 노트북을 꺼내 프로젝트 자료를 다시 살펴봤어요. 중국 중철건설과 한국 현대건설이 각각 20km씩 맡아 진행 중이었고 두 구간 모두 같은 시기에 착공했습니다. 지질 조건도 거의 동일한데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보고서를 읽어보니 더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두 회사 모두 국제 입찰에서 경쟁했는데 중국 측이 한국보다 20%나 낮은 가격을 제시해 절반의 구간을 따냈다고 했어요.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다면 품질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런 심각한 균열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세계은행 담당자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다니엘, 이건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 정치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사안이니 신중하게 접근해줘. 그의 말에는 우려가 가득했죠. 이집트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었고 1대1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막대한 차관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항공권을 변경했습니다. 멕시코 대신 카이로행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현장으로 가는 것이 더 시급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이집트 신행정수도 프로젝트의 배경을 다시 한번 정리했죠.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도시 건설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 정부의 야심찬 비전이 담긴 국가적 사업이었고 중동 지역의 새로운 중심지를 만들겠다는 포부가 있었어요. 대통령궁, 정부 청사, 비즈니스 지구, 주거단지까지 모든 것을 새로 만드는 거대한 계획이었죠. 그런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지중해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제 마음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어요. 과연 이번에는 진실을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까? 정치적 압력이나 경제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까? 12시간의 비행 끝에 카이로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다음 날 새벽이었어요. 공항을 나서자 사막의 건조한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습니다. 섭씨 40도를 넘는 열기가 얼굴을 때렸죠. 택시를 타고 신행정수도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사막의 풍경이 6년 전 그날의 기억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건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제 스승님이 늘 말씀하셨습니다. 균열은 단순한 흠이 아니라 건물이 보내는 경고 신호라고요. 그때 제가 그 신호를 제대로 읽었더라면 가족을 지킬 수 있었을 텐데.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금은 감상에 빠질 때가 아니었어요. 택시기사가 신행정 수도에 대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이곳은 이집트의 미래입니다.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될 거예요. 두바이보다 더 멋진 도시가 될 겁니다. 그의 자부심이 가득한 목소리를 들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죠. 저도 한때는 그런 꿈을 꿨으니까요. 새벽의 어스름 속에서 멀리 신행정 수도의 스카이라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빌딩들과 광활한 도로가 사막 한가운데 우뚝 서 있었어요. 겉으로는 장관이었지만 저는 그 이면에 숨겨진 문제를 찾아내야 했습니다. 건설 현장 특유의 먼지와 소음이 점점 가까워졌죠. 호텔에 체크인하고 잠시 쉬려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사막의 일출은 언제나 장엄했지만 오늘따라 붉은 빛이 더 강렬해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는 것처럼요. 샤워를 하고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거예요.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마리아와 소피아를 위해서라도. 카이로 동쪽 45km 신행정수도 건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침 8시였습니다. 이미 기온은 35도를 넘어서고 있었고 정오가 되면 50도까지 올라갈 거라는 예보가 있었죠. 저를 마중 나온 현장 관리자는 이집트 도로청 소속의 압둘라 씨였습니다. 로페즈 박사님 환영합니다. 하지만 좋은 광경은 아닐 겁니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함께 현장으로 이동하는 내내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죠.
현장에 도착해서 목격한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이 시공한 6차선 고속도로가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갈라져 있었어요. 균열의 폭은 좁은 곳이 5cm, 넓은 곳은 20cm가 넘었습니다. 도로 표면이 들떠 있었고 일부 구간은 아예 함몰되어 있었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불과 100m 떨어진 한국 시공 구간은 금 하나 없이 완벽했다는 겁니다. 같은 사막, 같은 기온, 같은 지질 조건인데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저는 측정 장비를 꺼내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우리도 믿을 수 없었어요. 압둘라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죠. 2달 전에 첫 균열이 발견됐는데 그때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요. 저는 균열 패턴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단순한 표면 균열이 아니었어요. 도로 기층부터 시작된 구조적 문제였습니다. 휴대용 집안 탐사 장비로 확인해 보니 놀랍게도 지하 배수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었죠. 바로 그때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당신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죠? 같은 사막, 같은 조건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그녀는 자신을 알자지라 기자 파티마 사이드라고 소개했어요. 31세의 이집트인으로 날카로운 눈빛과 단호한 말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취재해왔어요. 뭔가 숨겨진 게 있다고 확신합니다. 파티마는 두꺼운 파일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지난 1년간 찍은 현장 사진들이었어요. 사진을 보니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중국 구간은 공사 속도는 빨랐지만 기초 공사 과정이 너무 단순했어요. 반면 한국 구간은 훨씬 복잡한 공정을 거쳤더군요. 한국 팀은 기초 공사에만 석 달을 썼어요. 파티마가 설명했습니다. 지하수 조사, 염분 분석, 열팽창 계수 측정. 모든 걸 꼼꼼히 했죠. 하지만 중국 팀은 한 달 만에 끝냈어요. 저는 파티마의 자료를 검토하며 점점 더 큰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중국 측은 예산 절감을 이유로 많은 공정을 생략했더군요. 특히 가장 치명적인 것은 지하수 처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사막이라고 해서 지하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염분이 높은 지하수가 있으면 콘크리트를 더 빨리 부식시킵니다. 현장을 더 자세히 조사하기 위해 중국 구간의 공사 현장 사무소로 갔습니다. 그런데 현장 책임자는 만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대신 젊은 중국인 엔지니어가 나와서 형식적인 설명만 했죠. 이것은 예측 불가능한 자연현상입니다. 이 지역 지질이 예상보다 불안정했을 뿐이에요. 그의 설명은 너무나 어설펐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한 대본을 읽는 것 같았죠. 오후가 되자 기온은 정말로 50도를 넘었습니다.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열기로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조사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 구간으로 이동해 비교 조사를 시작했죠. 한국 현장 사무소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든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직원들도 협조적이었어요. 현장 책임자인 박진우 씨가 직접 나와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로페즈 박사님. 우리 구간을 보시면 차이점을 금방 아실 겁니다. 박진우 씨는 45세의 베테랑 엔지니어였습니다. 그의 안내로 한국 구간을 둘러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도로 밑에는 3중 배수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층은 모래와 자갈로 된 필터층, 두 번째는 지오텍스타일 차수막, 세 번째는 배수관 시스템이었죠. 게다가 염분 차단을 위한 특수 코팅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사막 도로 건설의 핵심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박진우 씨가 설명했어요. 지상은 극도로 건조하지만 지하에는 염분이 높은 물이 있어요. 이걸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도로는 반드시 망가집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6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누군가가 이렇게 꼼꼼했다면 그 아파트가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박진우 씨는 제 표정을 읽었는지 조용히 말했죠. 저희는 단순히 도로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명이 달린 인프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할 수 없습니다.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왔을 때 파티마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호텔 근처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파티마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중국 건설사가 이집트 도로청 고위 관계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줬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부실한 설계안이 승인된 거죠. 그녀의 눈빛은 진실을 향한 열정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직은 정황 증거뿐이에요. 하지만 박사님이 기술적인 문제를 입증해 주신다면 저는 부패 관계를 파헤칠 수 있습니다. 파티마와 헤어진 후 호텔 방에서 오늘 수집한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중국 구간의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단순한 설계 미스가 아니라 의도적인 비용 절감이었고 그 과정에서 안전은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호텔방 전화가 울렸습니다. 로페즈 박사님이신가요? 낮은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하산 무바라크입니다. 이집트 도로청 국장이죠. 내일 아침 제 사무실에서 뵙고 싶습니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하산 무바라크라는 이름은 파티마가 언급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부패 의혹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었죠. 창밖을 보니 카이로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멀리 피라미드의 실루엣도 보였어요. 수천 년을 버틴 피라미드와 달리 부실하게 지어진 현대의 건축물들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하산을 만나면 어떤 압력이 있을지, 그리고 제가 과연 진실을 지켜낼 수 있을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것. 마리아와 소피아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7시 이집트 도로청 본부 건물 앞에 섰습니다. 카이로 중심부에 위치한 20층짜리 현대식 건물이었죠. 로비에 들어서자 냉방이 너무 강해서 밖의 열기와 대조적이었습니다. 곧바로 최고층에 있는 국장실로 안내받았어요. 하산 무바라크가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52세의 그는 완벽하게 다린 양복을 입고 있었고 벽에는 각종 훈장과 대통령과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권력의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로페즈 박사 앉으시죠.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차가웠어요. 커피라도 한잔 하시겠습니까? 제가 거절하자 그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사님의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의 상황은 좀 특별하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부러 모르는 척했죠. 하산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도시를 보십시오. 1,400만 명이 삽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희망을 줘야 해요. 신행정 수도는 그 희망의 상징입니다. 그는 계속했습니다. 작은 기술적 문제로 전체 프로젝트가 중단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국가의 미래가 흔들립니다. 박사님도 큰 그림을 보셔야 합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국장님, 제가 본 것은 작은 기술적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적 결함이고 방치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것은 박사님의 의견일 뿐입니다. 우리 전문가들은 다르게 봅니다. 이는 예측 불가능한 자연현상일 뿐이고 곧 안정될 겁니다. 자연현상이라고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그럼 왜 한국 구간은 멀쩡한가요? 같은 자연조건 아닙니까? 하산은 잠시 침묵했다가 다른 방향으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박사님, 혹시 가족이 있으신가요? 순간 온몸이 경직됐습니다. 이 남자가 제 과거를 알고 있다는 암시였죠. 왜 그걸 묻습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저 궁금해서요. 가족이 있는 사람은 더 신중하게 행동하거든요. 때로는 진실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아니까요.
그는 서랍에서 봉투를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이것은 박사님의 컨설팅 비용입니다. 매우 후한 금액이죠. 보고서에는 일시적 치마 현상으로 곧 안정화될 것이라고만 써주시면 됩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5만 달러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 연봉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었죠. 하산은 제 표정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도 이집트에는 많은 프로젝트가 있을 거고 박사님의 전문성이 필요할 겁니다. 서로 윈윈하는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수표를 책상 위에 도로 놓았습니다. 죄송하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본 그대로 보고할 겁니다. 하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박사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집트는 제 나라입니다. 외국인이 와서 우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명예를 실추시키는 건 부실 공사를 방치하는 겁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문을 나서려는데 하산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로페즈 박사, 이집트의 사막은 위험합니다. 특히 혼자 다니는 외국인에게는 더욱 그렇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청을 나와 택시를 탔을 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하지만 이런 협박에 굴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산의 반응이 제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았어요. 현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파티마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산을 만났어요. 뇌물과 협박, 모든 걸 시도하더군요. 녹음하셨어요? 파티마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몰래 카메라를 찾을까봐. 괜찮아요. 이제 시작일 뿐이니까요. 박사님, 오늘 오후에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드릴게요. 오후 3시 파티마가 알려준 장소는 신행정수도 외곽의 작은 찻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놀랍게도 중국 건설사의 젊은 엔지니어였어요. 아침에 만났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제 이름은 리웨이입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더 이상 이런 범죄에 가담할 수 없습니다. 리웨이는 충격적인 사실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중국 본사에서는 처음부터 제대로 된 설계를 했지만 이집트에 와서 대폭 수정됐다는 거였어요. 지하수 처리 시스템을 빼고 기초 깊이를 줄이고 재료 품질을 낮췄죠. 왜 그런 결정을 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돈 때문입니다. 리웨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입찰가가 너무 낮아서 원래 설계대로는 수익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장리 부사장이 직접 나서서 원가 절감을 지시했습니다. 장리 48세의 중국 건설사 부사장. 리웨이의 설명에 따르면 겉으로는 호탕하지만 실적에만 집착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리웨이가 작은 USB를 꺼냈어요. 여기에 증거가 있습니다. 장리 부사장과 하산 국장 사이의 이메일, 그리고 뇌물 송금 기록이요. 저는 USB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왜 이걸 저희에게 주는 거죠? 리웨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엔지니어입니다. 학교에서는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배웠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제가 설계한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그 피는 제 손에도 묻는 겁니다. 찻집을 나온 후 저는 곧바로 호텔로 돌아가 USB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리웨이가 말한 것보다 훨씬 심각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단순한 뇌물이 아니라 조직적인 비리였죠. 이메일을 읽다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장리가 하산에게 보낸 메일 중 하나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한국 측이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빨리 싸게 끝내야 다음 프로젝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날 밤 호텔 창문 너머로 공사 현장의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한국 구간에서는 여전히 야간 작업이 한창이었죠. 그들은 사막의 열기를 피해 밤에 일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세계은행 본부의 마이클이었어요. 다니엘, 어떻게 되고 있나? 이집트 정부에서 압력이 들어오고 있어.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 이건 정말 심각해요.
단순한 부실 공사가 아니라. 알아, 하지만 조심해야 해. 너무 깊이 파고들면 위험할 수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6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누군가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아파트가 위험하다는 걸. 하지만 모두가 침묵했고 결과는 참혹했죠. 창밖을 보니 사막의 별들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좋아했던 별자리들이 보였어요. 갑자기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항상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고요.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결의의 눈물이었죠. 하산이 뭐라 하든 장리가 어떤 압력을 가하든 저는 진실을 밝힐 겁니다.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중국 시공 구간의 도로 균열은 자연현상이 아닌 인위적 부실 공사의 결과다. 보고서 초안을 작성한 다음 날 아침, 저는 박진우 씨를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한국 현장 사무소에 도착하니 그가 직접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박사님. 어제 하산 국장을 만나셨다고 들었습니다. 박진우 씨의 표정에 걱정이 묻어났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이곳에서는 비밀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특히 하산 같은 사람이 움직이면 더욱 그렇죠. 그는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여러 명의 한국 엔지니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기술 문서들이 쌓여 있었고 벽에는 상세한 도면들이 붙어 있었죠. 박진우 씨가 말했습니다. 박사님께 우리의 기술을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왜 우리 구간이 멀쩡한지 그 비밀을 알려드리죠. 첫 번째로 설명을 시작한 건 집안 전문가 김영수 씨였습니다.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6개월간 사전 조사를 했습니다.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UAE에서의 경험을 모두 분석했죠. 그가 보여준 자료는 놀라웠습니다. 중동 지역 사막 도로의 실패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각각의 원인을 분석한 것이었어요. 특히 지하수와 염분 문제에 대한 연구가 깊이 있었습니다. 사막의 지하수는 바닷물보다 염분이 높을 수 있습니다. 김영수 씨가 설명했어요. 게다가 일교차가 크면 결로 현상으로 수분이 생기고 이게 염분과 만나면 콘크리트를 빠르게 부식시킵니다. 다음은 재료 전문가 이준호 씨의 차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수 콘크리트를 개발했습니다. 한국 본사 연구소에서 2년간 개발한 사막 전용 콘크리트죠. 그가 보여준 시험 성적서를 보니 일반 콘크리트보다 염분 저항성이 5배나 높았습니다. 게다가 열팽창 계수도 조정해서 일교차에 따른 균열을 방지했다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박진우 씨가 도면을 펼쳤습니다. 3중 배수 시스템이에요. 첫 번째 층에서 수분을 걸러내고 두 번째 층에서 염분을 차단하고 세 번째 층에서 완전히 배출합니다. 제가 놀란 건 그들이 단순히 기술만 가진 게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현지 환경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이집트 특유의 카마신 모래 폭풍 시즌까지 고려한 설계였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었겠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중국 측보다 30%는 더 들었습니다. 박진우 씨가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건 비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도로 위로 매일 수천 대의 차가 다닐 거예요. 그 안에는 누군가의 가족이 타고 있겠죠.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도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인프라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박사님, 박진우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중국 측도 처음엔 제대로 하려고 했어요. 우리가 기술 교류회에서 만났을 때는 훌륭한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제가 물었어요. 장리 부사장이 오고 나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무언가 절감, 공기 단축만 외치더군요. 좋은 엔지니어들이 반대하다가 프로젝트에서 배제됐고요. 그때 젊은 한국 엔지니어 하나가 끼어들었습니다.
저희도 본사에서 공기 단축 압력을 받았어요. 하지만 박 책임님이 끝까지 막아주셨죠. 박진우 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때문에 저도 거의 잘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가 일본에서 유학할 때 한신 대지진을 겪었거든요. 부실 공사로 무너진 고속도로를 보면서 결심했습니다. 절대 그런 비극을 만들지 않겠다고요. 저는 그들이 준비한 모든 자료를 USB에 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문서가 아니었어요. 올바른 건설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증거였죠. 점심시간이 되어 함께 현장 식당으로 갔습니다. 간단한 도시락이었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은 즐겁게 식사했어요. 그들의 대화를 들으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주말에도 자발적으로 나와서 품질 점검을 한다는 거였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제가 한 젊은 엔지니어에게 물었습니다. 자부심 때문이에요. 그가 웃으며 답했죠. 우리가 만든 도로가 50년, 100년 후에도 멀쩡하다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이건 한국인이 만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식사 후 박진우 씨가 저를 특별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한국 구간과 중국 구간의 정확한 경계 지점이었어요. 한쪽은 금이 가고 울퉁불퉁했지만 다른 쪽은 거울처럼 매끄러웠죠. 이 선이 보이시죠? 박진우 씨가 경계선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단순한 시공 품질의 차이가 아닙니다. 철학의 차이예요. 한쪽은 당장의 이익을, 다른 쪽은 미래의 안전을 선택한 겁니다. 그때 멀리서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중국 건설사의 장리 부사장이었어요. 50 가까운 나이에도 활력이 넘쳐 보였지만 눈빛은 차가웠죠. 박진우 책임자 그리고 로페즈 박사님이시군요. 장리가 능숙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제 구간을 구경하고 계시네요. 네, 비교 조사 중입니다. 제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장리가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비교해보세요. 우리는 한국보다 30% 싸게, 40% 빨리 끝냈습니다. 이게 중국의 경쟁력이죠. 하지만 품질은요? 박진우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품질? 장리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도로는 소모품입니다. 10년, 20년 후엔 어차피 다시 만들어야 해요. 그때 또 일자리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자기 합리화일까요? 장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하산 국장이 걱정하고 있더군요. 보고서 때문에요. 하지만 현명한 분이라면 좋은 선택을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는 명함을 건네며 속삭였어요. 제 제안은 하산보다 후합니다. 한국에도 사업이 많은데 소개해드릴 수 있어요. 저는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선택했습니다. 진실을 쓸 겁니다. 장리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다가 다시 웃음을 지었어요. 그렇군요. 하지만 박사님, 세상은 진실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곧 아시게 될 거예요. 그가 떠난 후 박진우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장리는 하산보다 더 위험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더 확신이 들었어요. 그들이 이렇게 필사적으로 막으려 한다는 건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한국 측의 기술 자료를 첨부하고 중국 측의 문제점을 상세히 기록했죠. 특히 안전기준 미달 부분을 강조했어요. 파티마에게 전화했습니다. 보고서가 완성됐어요. 내일 세계은행에 제출할 겁니다. 잠깐만요. 파티마가 급하게 말했어요. 내일 아침 긴급 뉴스가 나올 거예요. 그 전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마세요. 무슨 일인데요? 리웨이가 추가 증거를 확보했어요. 하산과 장리의 비리가 이 프로젝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 터뜨릴 겁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막의 밤은 고요했지만 폭풍 전야 같은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뀔 겁니다.
진실이 드러나고 비리가 폭로되겠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어요. 드디어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마리아와 소피아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면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노트북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은 긴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보여준 올바른 길, 그 길을 끝까지 갈 거니까요. 다음 날 아침 6시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파티마였어요. 박사님 뉴스 보셨어요? 큰일 났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급히 TV를 켰더니 충격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파티마가 예고한 비리 폭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죠. 멕시코 출신 건설 평가사의 과거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제 얼굴이 화면에 크게 나왔습니다. 이집트 국영방송의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세계은행 파견 평가사 다니엘 로페즈가 2017년 멕시코 지진 당시 부실 건축물 평가 실패로 가족을 잃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라우마를 가진 평가사가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일 아픈 상처를 이렇게 악용하다니. 하산의 소행이 분명했어요. 뉴스는 계속됐습니다. 특히 로페즈 씨는 당시 해당 건물의 안전 점검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전력을 가진 사람이 이집트 국가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예상됩니다. 거짓이었습니다. 제가 그 건물을 점검한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해서 마치 제 실수인 것처럼 만들어놨죠. 파티마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인신공격이에요. 리웨이가 제공한 증거를 막으려는 선제 공격인 것 같아요. 리웨이는 어떻게 됐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연락이 안 돼요. 어젯밤부터. 파티마의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났죠. 더 큰 충격은 1시간 후에 왔습니다. 세계은행 본부에서 전화가 왔어요. 마이클이었습니다. 다니엘 뉴스 봤어. 본부에서 난리가 났어. 일단 평가 활동을 중단하고 카이로에서 나가는 게 어떻겠나? 마이클, 이건 명백한 조작이에요. 제가 뭔가를 발견했으니까 이런 공격을. 알아, 하지만 언론이 이렇게 나온 이상 우리도 입장이 곤란해. 일단 시간을 좀 갖자고. 전화를 끊고 망연자실했습니다. 혼자 싸우기엔 상대가 너무 거대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테니까요. 점심 무렵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왔습니다. 장리였어요. 혼자가 아니라 변호사처럼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였죠. 박사님 안타깝네요. 장리가 위선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다니.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장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간단합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평가 중단 사유서에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명예롭게 물러날 수 있고 우리도 박사님의 치료비를 지원해드리죠. 치료비? 제가 어이없어 했습니다. 트라우마 치료 말입니다. 스위스에 좋은 병원이 있어요. 1년 정도 쉬다 오시면 모든 게 잊혀질 겁니다. 저는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저는 아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정신이 맑아요. 장리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박사님 현명하지 못하시네요. 우리가 손쓸 수 있는 건 이집트 언론만이 아닙니다. 국제 언론도 마찬가지죠. 그의 협박이 헛것이 아니라는 걸 곧 알게 됐습니다. 오후에 CNN 중동 지부에서 제 과거를 다룬 기사가 나왔어요. 로이터 통신도 비슷한 논조의 기사를 냈죠. 호텔방에 갇혀있던 저녁,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박진우 씨였어요. 박사님 혼자 계신가요? 저희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지금요? 하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혼자 오지 마시고 파티마 기자도 함께 오세요.
1시간 후 저와 파티마는 한국 현장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뿐 아니라 낯선 얼굴들도 있었죠. 박진우 씨가 한 청년을 소개했습니다. 리웨이 씨입니다. 어젯밤 저희가 보호했어요. 리웨이가 초췌한 얼굴로 인사했습니다. 장리가 저를 중국으로 강제 송환시키려 했어요. 박 책임자님이 구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박진우 씨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해달라고요. 리웨이 씨가 한국 정부에 망명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모여있던 낯선 사람들은 다른 나라 언론인들이었어요. 프랑스 르몽드, 독일 슈피겔, 일본 아사히 신문 특파원들이었죠. 저희가 연락했습니다. 젊은 한국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이집트 언론이 막혀 있으니 국제 언론을 통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파티마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리웨이 씨가 가져온 증거를 정리했어요. 이제 공개할 시간입니다. 다음 2시간 동안 충격적인 증거들이 공개됐습니다. 하산과 장리 사이의 뇌물 거래, 의도적인 설계 변경,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다른 프로젝트들의 비리 증거였어요. 르몽드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나요? 리웨이가 답했습니다. 제가 아는 것만 5개 프로젝트입니다. 리비아, 수단, 에티오피아. 모두 같은 패턴이에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어요. 로페즈 박사님?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이집트 검찰청의 라일라 파우지입니다. 박사님을 만나고 싶어요.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검찰이 움직인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어디서 만날까요? 제가 물었어요. 지금 한국 사무실에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저희도 진실을 알고 싶거든요. 30분 후 라일라 검사가 도착했습니다. 40대 초반의 그녀는 히잡을 쓰고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저는 반부패 특별검사입니다. 그녀가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하산 국장을 수사하던 중이었는데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박사님이 도와주신다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도 커졌죠. 이제 단순한 기술 평가를 넘어 거대한 부패 스캔들의 중심에 서게 된 거니까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파티마가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제 시작이에요. 하산과 장리는 더 극단적인 수를 쓸 거예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 사이로 마리아와 소피아의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알아요. 하지만 멈출 수 없어요. 이번엔 끝까지 갈 겁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으니까요. 8월 말의 어느 날 이집트 기상청은 평년의 10배에 달하는 폭우가 예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막 지역에 1년치 강수량이 하루 만에 쏟아질 거라는 예보였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사막에 그런 비가 올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기상 레이더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중해에서 형성된 거대한 저기압이 남하하고 있었고 사하라의 뜨거운 공기와 만나 엄청난 폭풍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오후 2시 첫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라일라 검사, 파티마와 함께 카이로 검찰청에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수집한 증거들을 검토하고 있었죠. 창밖으로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는 게 보였지만 우리는 서류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3시가 되자 빗줄기가 굵어졌습니다. 사막의 건조한 땅은 물을 흡수하지 못하고 그대로 흘려보냈죠. 삽시간에 도로가 강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일라 검사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전화를 받은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신행정수도 고속도로에서 대규모 침수가 시작됐다는 보고였어요. 특히 중국 시공 구간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죠. 배수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아
도로가 물에 잠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급히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카이로를 벗어나자 상황의 심각성이 눈에 들어왔어요. 평소 같으면 45분이면 도착할 거리였지만 폭우로 인해 2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신행정 수도에 가까워질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었죠. 중국 시공 구간에 도착했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6차선 고속도로가 완전히 물에 잠겨 있었고 아스팔트가 물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들떠오르고 있었어요. 곳곳에서 도로가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불과 100m 떨어진 한국 구간은 놀라울 정도로 멀쩡했습니다. 빗물이 도로 표면을 흐르고 있었지만 배수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며 물을 처리하고 있었죠. 도로 양쪽의 배수로를 통해 물이 질서정연하게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긴급재난대책본부가 현장에 설치됐습니다. 군 헬기가 동원되어 고립된 차량들을 구조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미리 통제를 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상황은 시시각각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긴급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중국 구간 붕괴 지점에 검은색 벤츠가 고립됐다는 거였어요. 차 안에는 3명이 갇혀 있었는데 그중 1명이 하산 무바라크 국장이었습니다. 시차를 나왔다가 갑작스런 도로 붕괴로 갇힌 거였죠. 구조대가 접근을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도로가 계속 무너지고 있었고 물의 흐름도 점점 거세지고 있었어요. 헬기 접근도 강한 바람 때문에 위험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차량이 물에 잠길 위험이 커지고 있었죠. 저는 현장 상황을 보며 6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무너지는 건물,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력감. 트라우마가 밀려왔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니까요. 구조대장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그는 도로 구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접근로를 찾기 어렵다고 했어요. 저는 지난 몇 주간 분석했던 도로 구조가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약한 지점과 강한 지점을 알고 있었죠. 제가 나섰습니다. 구조대원들에게 안전한 접근로를 알려주며 함께 움직였어요. 빗물에 흠뻑 젖으며 무너진 도로 사이를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한 발 한 발이 위험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마침내 차량에 도착했습니다. 하산은 차 안에서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평소에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구조 로프를 연결하고 한 명씩 구해내기 시작했죠. 하산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를 끌어올리는 순간 그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빗소리에 묻혔지만 그의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뭔가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었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후에야 하산의 고백을 제대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어요. 사실 이집트 정부도 한국 기술이 우수하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외교 관계, 차관 문제, 그리고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중국 건설사를 선택했다고 했죠. 기술 평가 보고서도 조작했고 안전 기준도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모든 걸 털어놓은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장리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현장에 나타나 하산을 보며 냉소적으로 말했죠. 중국 본사에서도 이미 한국 기술을 벤치마킹하고 있었지만 이집트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막았다는 거였습니다. 모든 책임을 이집트 측에 떠넘기려는 태도였어요. 폭우는 밤새 계속됐습니다. 중국 구간은 완전히 파괴됐고 복구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반면 한국 구간은 다음날 아침 물이 빠지자 바로 정상 통행이 가능했습니다. 기술의 차이가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난 거였죠. 그날 밤 임시 대피소에서 박진우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구조 활동을 돕느라 진흙투성이가 되어 있었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술의 차이가 생명의 차이라고. 그의 말이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라일라 검사는 하산의 자백을 녹음했습니다.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생긴 거였죠.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부패 스캔들을 넘어 국가적 치부를 드러내는 일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파티마는 밤새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 증언을 종합해서 진실을 보도할 준비를 했죠. 국제 언론사 기자들도 본국에 긴급 타전을 보냈습니다. 이제 진실을 숨길 수 없게 됐어요. 새벽녘 비가 그치고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사막의 일출은 언제나처럼 장엄했지만 오늘은 특별했습니다. 폭우가 씻어낸 것은 단순히 먼지만이 아니었어요. 거짓과 부패도 함께 씻겨 내려간 것 같았죠. 저는 무너진 도로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6년 전 그날 제가 지키지 못했던 것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비록 하상 같은 사람이었지만 한 생명을 구했고 더 큰 진실을 밝혀냈으니까요. 멀리서 한국 구간을 점검하는 엔지니어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도로 위에 잔해물을 치우고 있었어요. 묵묵히 성실하게 자신들의 일을 하고 있었죠. 그 모습에서 진정한 프로의 자세를 봤습니다. 폭우가 지나간 다음 날 이집트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신행정수도 프로젝트의 참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으니까요. 하지만 더 큰 파장은 하산의 자백에서 시작됐습니다. 병원에서 안정을 찾은 그는 라일라 검사 앞에서 모든 걸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검찰청 조사실에서 하산은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말했습니다. 중국 건설사와의 거래는 단순한 뇌물수수가 아니었어요. 이집트 정부 고위층까지 연루된 거대한 비리 구조였죠. 프로젝트 전체 예산의 10%가 뒷돈으로 빠져나갔다는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중국 측의 반응이었습니다. 장리가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꾼 거예요. 베이징 본사에서 급히 내려온 부사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죠. 그들은 모든 책임을 이집트 현지 관리자들에게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장리는 뜻밖의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중국 본사에서도 한국의 사막도로 건설 기술을 오래전부터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내부적으로 한국 기술을 벤치마킹하고 있었지만 이집트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제대로 된 시공을 막았다고 주장했죠. 장리는 노트북을 열어 이메일을 보여줬습니다. 본사에서 보낸 지시사항들이었는데 거기엔 명확하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의 3중 배수 시스템을 참고하라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하산이 비용 문제를 들어 거부했다는 증거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 반전은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 건설사도 피해자였다는 주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리웨이가 나서서 진실을 밝혔습니다. 장리도 충분히 알면서 묵인했다는 증거를 제시한 거였어요. 결국 모두가 공범이었던 셈이었죠. 사흘 후 이집트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TV 대국민 담화에서 그는 신행정수도 프로젝트의 전면 재검토를 발표했어요. 부실 구간은 모두 재시공하고 책임자들은 엄중 처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2024년 2단계 구간은 한국 컨소시엄이 주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죠. 이 결정의 배경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폭우 당시 한국 구간의 완벽한 배수 시스템을 직접 목격한 정부 고위 관료들이 대통령에게 강력히 건의했다는 거였어요. 특히 국방부 장관은 군사전략도로에 이런 기술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박진우 씨와 한국팀은 겸손하게 이 소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축하 파티 대신 기술 세미나를 열었어요. 이집트 엔지니어들을 초청해서 사막 도로 건설 기술을 공유하기로 한 거였죠. 경쟁사인 중국 엔지니어들도 초대했습니다. 세미나에서 박진우 씨는 인상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기술의 핵심은 장비나 재료가 아니라 철학이라고 강조했어요. 당장의 이익보다 50년, 100년 후를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진짜 기술이라고 했죠. 그의 말에 많은 엔지니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웨이는 결국 한국 회사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그의 양심적인 행동이 인정받은 거였어요.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학교에서 배운 대로 일할 수 있게 됐다고요.
엔지니어의 자부심을 되찾았다는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죠. 파티마의 보도는 국제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단순한 부패 스캔들을 넘어 개발도상국 인프라 건설의 구조적 문제를 다룬 심층 기사였어요. 그녀는 이 보도로 중동 언론 인상을 받게 됐습니다. 시상식에서 그녀는 진실을 포기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렸죠. 라일라 검사는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산뿐 아니라 연루된 모든 관료들이 기소됐어요. 재판 과정에서 더 많은 비리가 드러났지만 이집트 사법부는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이는 이집트가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였죠. 한편 세계은행에서는 제 보고서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기술적 분석뿐 아니라 부패가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까지 다룬 종합적인 보고서였으니까요. 본부에서는 이를 국제건설 프로젝트 평가의 새로운 기준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중국 엔지니어들이 한국 팀에게 기술 자문을 요청하기 시작한 거예요. 경쟁을 넘어 협력으로 나아가는 모습이었죠. 박진우 씨는 기꺼이 그들을 도왔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그의 신념이 실천된 거였어요. 어느 날 저녁 호텔 테라스에서 카이로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파티마가 다가와 물었어요. 이제 어떤 기분이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드디어 빚을 조금 갚은 것 같다고. 6년 전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한 빚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전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부실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로 인해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제가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죠. 이집트 정부는 공식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저뿐 아니라 박진우 씨와 한국팀 파티마 라일라 검사, 심지어 리웨이까지도 표창을 받았어요. 시상식에서 대통령은 이번 사건이 이집트에 큰 교훈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투명성과 기술력이 국가 발전의 초석이라는 교훈이었죠. 장리는 결국 중국으로 송환됐습니다. 베이징 본사는 그를 해임하고 대대적인 내부 개혁을 단행했어요. 새로 부임한 책임자는 첫 일정으로 한국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배울 점은 배우겠다는 겸손한 자세였죠. 마지막 밤 작별 만찬이 열렸습니다. 한국팀, 이집트 엔지니어들, 그리고 새로 합류한 중국 기술진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였어요. 국적과 언어는 달랐지만 좋은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은 같았습니다. 박진우 씨가 건배사를 했습니다. 오늘의 경쟁자가 내일의 동반자가 될 수 있다고. 기술은 공유될 때 더 발전한다고. 그의 말에 모두가 잔을 들었어요. 사막의 별빛 아래서 울려 퍼진 건배 소리가 아직도 귀에 선합니다. 2024년 1월 카이로는 겨울이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신행정수도 고속도로 2단계 구간 착공식이 열리는 날이었죠. 이번엔 한국 컨소시엄이 주도하고 이집트와 중국 기업이 협력하는 구조였습니다. 불과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어요. 착공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이집트 정부 관계자들, 각국 대사들, 그리고 언론인들까지. 저도 세계은행 대표로 초청받았죠. 단상에 오른 이집트 인프라부 장관은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더 인상적인 건 협력협정 서명식이었어요. 한국과 이집트 정부가 인프라 기술 협력 협정을 체결한 거였습니다. 단순한 건설 계약을 넘어 기술 이전과 인력 교육까지 포함된 포괄적인 협정이었죠. 박진우 씨가 한국 측 대표로 서명했습니다. 서명식 후 기자들이 박진우 씨에게 소감을 물었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답했어요. 기술은 독점할 때 정체되고 공유할 때 발전한다고. 이집트의 젊은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쁘다고 했죠. 그의 겸손함은 여전했습니다. 점심 리셉션에서 뜻밖의 인물을 만났습니다. 하산이었어요.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난 상태였죠. 많이 초췌해진 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사과하고 싶다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고 했어요.
하사는 이제 반부패 시민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 공무원들에게 청렴의 중요성을 가르친다고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큰 시련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법이죠. 리웨이도 착공식에 참석했습니다. 이제 그는 한국 회사의 정식 직원이 되어 있었어요. 한국어도 꽤 늘었더군요. 그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드디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됐다고. 배운 대로 옳은 대로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요. 파티마는 이제 국제적인 저널리스트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집트 인프라 부패 보도로 명성을 얻은 그녀에게 여러 국제 언론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다고 해요. 하지만 그녀는 이집트에 남기로 했습니다. 아직 밝혀내야 할 진실이 많다면서요. 착공식이 끝나고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새로운 구간 공사가 시작되는 곳이었죠. 이번엔 처음부터 제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이집트, 중국 동료들과 머리를 맞대고 설계를 검토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투명성이었습니다. 모든 공사 과정이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시민 감시단이 정기적으로 점검했죠. 예산 집행 내역도 온라인으로 누구나 볼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했어요. 저녁이 되어 개통된 한국 구간을 드라이브했습니다. 석양에 물든 사막 고속도로는 장관이었어요. 매끄러운 도로 위를 달리며 생각했습니다. 이 도로가 50년, 100년 후에도 이렇게 튼튼하게 남아있을 거라고. 그게 진정한 기술의 힘이라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카이로를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세계은행에서 새로운 임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번엔 동아프리카의 철도 프로젝트였습니다. 또 다른 도전이 시작되는 거였죠.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이집트가 어땠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바꿀 줄 아는 용기 있는 나라라고. 기사는 자랑스럽게 웃었어요. 맞다고, 이집트는 항상 다시 일어선다고 했죠.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박진우 씨가 메시지를 보냈더군요. 다른 나라에서도 좋은 일 하시라고, 기술자의 양심을 지켜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카이로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창밖으로 신행정 수도가 보였어요. 사막 한가운데 건설되는 미래도시. 이제 그곳엔 제대로 된 기초가 놓이고 있었습니다. 물리적 기초뿐 아니라 신뢰와 투명성이라는 기초까지도요. 기내에서 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배운 교훈들을 정리한 최종 보고서였죠. 제목은 기술과 윤리 지속 가능한 인프라의 조건이었습니다. 기술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의 철학이 중요하다는 내용이었어요. 보고서 마지막 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영원하다. 그 반석은 첨단 기술이 아니라 정직과 책임감이다. 이집트 신행정수도 프로젝트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증명했다. 10시간의 비행 끝에 제네바에 도착했습니다. 세계은행 본부에서 브리핑이 기다리고 있었죠.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도전. 하지만 이제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배운 것들로 무장한 채로요. 회의실에 들어서며 생각했습니다. 마리아와 소피아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면 뭐라고 할까? 아마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남편이 아빠가 드디어 자신의 길을 찾았다고. 실수를 딛고 일어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있다고요. 새로운 프로젝트 파일을 펼쳤습니다. 동아프리카 횡단철도. 또 다른 거대한 꿈이었죠.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꿈을 현실로 만드는 건 기술과 자본만이 아니라는 걸. 정직한 사람들의 헌신과 협력이 진짜 기적을 만든다는 걸요. 창밖으로 알프스가 보였습니다. 만년설로 덮인 봉우리들이 아침 햇살에 빛나고 있었죠. 저 산들처럼 변하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리라 다짐했습니다. 한 번에 한 프로젝트씩, 한 번에 한 걸음씩.
그렇게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집트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법을 배웠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무엇보다 기술 뒤에 있는 사람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아프리카 프로젝트 관계자였어요. 현지 상황이 복잡하다고 빨리 와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죠. 곧 출발하겠다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엔 처음부터 제대로 하자고요. 모래 위의 기적은 끝났지만 새로운 기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어떤 도전이 있을지,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 기대됐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저는 준비되어 있다는 거였습니다. 진실과 함께라면 어떤 도전도 이겨낼 수 있으니까요.